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소장님하고 못 만났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인데요. 사건은 많았어요. 뭐 네. 금통위도 있었고, 그쵸. 예, 그다음에 뭐 부채 상한 한도 타결도 있었고, 경제 분야에서 뭐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워낙 이제 정치 이슈가 경제를 덮다 보니까 그러면 뭐 못 나오신 동안에 있었던 경제 이슈 간단하게 한 줄 평씩 짧게 알려주시죠. 일단 뭐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3연속 동결. 네. 2월, 4월, 5월에 이어서 금리 동결. 예.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늘이 많이 내렸죠. 그렇죠. 1.6에서 1.4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동안 이제 최대 이슈가 이제 과연 이 부채 한도 상한 네. 하원이 이제 여소야되다 보니까 이제 좀 강경파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혹시 이제 좀 엑스데이터 날짜를 좀 지나쳐서 미국의 이제 이 디폴트 미국 달러화의 이제 약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원, 상원, 대통령 이제 비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근데 또 하나 다가오고 있는 건 네. 6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루하루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만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물가 수준을 보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고용도 그렇고 여전히 화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 이러다가 물가 못 잡아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연준에서도 이제 비둘기파가 있거든요. 야, 지금 하반기 이제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나 하반기 미국 경제를 감안하게 되면 야,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파 성향이 강해지면 6월에는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할 겁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 네. 또 만에 하나 이제 비둘기 성향의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슨 얘기냐. 금리 동결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 있고 관심사라는 거죠.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금리가 지금 동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뭐 한은에서 1.4로 내렸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더 내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하게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계 11개 증권사 평균은 1.1%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우리가 2% 미만으로 경제 성장한 건 딱 3번이에요. 딱 3번.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근데도 그때보다 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고 느끼잖아요. 지금 위기가 온 게 없잖아요. 저는 위기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학자들은 체감을 하지만 네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야 월급도 오르고 일자리 많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연재해가 또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위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경제 상황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한 번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좀 한시름 났다고 죄송합니다. 한시름 났다고 봐요. 부채 한도 상환 그 문제 조금. 맞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상한은 정치적 이슈예요. 미국도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는 네.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합니다. 야, 돈 더 맞습니다. 쓰지 마라는 네. 야당이 있고, 돈 선거할 거야?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돈 선거하지 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았어요. 부채 상환이 2년 정도 연장해 줄 테니 네. 내년에 돈 쓰지 마. 재정 지출 늘리지 마. 이건 네. 또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공화 민주당 강경파들이 조금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이걸 디데이트를 넘어버리면 정치적 생명이 끝장나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당도 잘하고 그렇죠. 타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아니 좀 이렇게
좀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싱크탱크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향이.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조율을 잘해요 중간에서. 맞아요. 본인이 뭐 판단력이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오던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채 상한 한도가 6월 5일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가장 타격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장 재선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날짜 다가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물밑 작업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참,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아주 자기네 나라 이득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다. 참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정 좀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2자릿수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서 가계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 하위 20% 계층입니다. 아, 이분들 지출이 소득을 추월하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너무 심해질 것 같고. 자, 우선 정리 한번 해보죠.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섰대요. 이거는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통계청이 이제 이 전체 전국에 있는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가계부를 조사해요. 도대체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지 매달 조사하는데 조사는 매달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분기마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했더니 4.7%가 늘어나서 네. 500만 원 넘긴 건 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고요. 그럼 네. 어떤 소득이 늘었느냐? 직장인들 근로소득이 8.6% 가장 많이 늘었어요. 네. 1분기는 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정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여금 들어가 있어요. 서상여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없는 구조였군요. 구조예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 늘었는데 사업소득, 자영업자 소득 줄었습니다. 6.8%. 장사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전소득은 정부가 무상으로 취약계층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지원금 다 날아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0.9% 오히려 이전소득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인들은 그나마 물가 1분기 동안 4.7% 올랐어요. 그런데 직장인 4.7%. 평균 4.7%인데 아까 월평균 소득이 4.7% 늘었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제로. 그러네.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사업소득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소득도 마이너스 6.8%인데 물가가 4.7% 더 짓누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지금 500만 원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말 정산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들어올 돈들이 그냥 한꺼번에 딱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나갈 것들 잔뜩 있다. 게다가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이거 반영되고 나면 소용이 없어질 것 같고 특히 자영업자들 영업과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네요. 더 중요한 거는 소득 하위 20% 계층은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걸로 나왔지만 이게 개선되거나 뭔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득 하위 20% 1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지출은 11% 두 자릿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인 거예요. 네. 한 달에 월 평균 46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출이 어떻게 두 자릿수 늘었을까를 좀 따져봤더니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요. 네, 교육비가 1년 전에 비해서 35% 늘었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써도, 못 벌어도, 못 먹어도 애들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겠다. 예요. 근데 교육으로 계층 상승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 목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주거비, 수도 광열비가 23% 지출 늘었고요. 네. 세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이게 물가 때문이거든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19%, 네 번째가 의료비예요. 보건료가 13%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올랐죠. 고물가에 먹거리 올랐죠. 의료 부담 커졌습니다. 이 지출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득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가 유일하게 모든 가구 가운데 하위 20%만 이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득이 일단 아까 제가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득 하위 20%에 들어가는 영세 사용업자들은 장사 안 됐기 때문에 소득 줄죠. 근로소득자만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조가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충격. 이 그렇죠. 충격이 서민들한테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이 비율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지난 1분기에 6.45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경기 어려울 때 더 힘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득 지출 어디에다가 씀씀이 썼느냐? 교통비예요. 교통비요? 네. 잘 사는 상위 5분위의 경우에는 교통비. 해외 여행은 많이 맞습니다. 했다는 뜻이죠? 여행 음식 숙박비, 그다음 교육비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느냐. 못 산다고 이 하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잘 사는 분들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도시락 식사 외식비가 아까워서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 플렉스 몇십만 원짜리 이제 식단을 찾는 분들이 있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행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늘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미리미리 다 하시더라고요. 준비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국내 카드 사용은 줄고 있는데 해외 카드 사용은 2배씩 늘고 있어요. 참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 매우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외국 가서 돈 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돈 쓸 게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러면 점점 악순환이 되겠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더 문제는 대출 문제다. 대출.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초기 반응은 나쁘진 않아요. 좋죠.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 방문하지 않고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은행 가야 되고요. 새로 받을 은행 2번은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틀 이상 걸렸던 게 휴대폰으로 앱만 깔면 15분 이내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출금리 3%대 4%대 낮아졌다고 하는데 내 얘기 아니야. 신규 대출자 얘기예요. 그렇군요.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금리 많이 안 낮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이 돼서 사흘 동안 누적으로 5천 건이 넘었습니다. 1,500억 원 이상이 이동했는데 이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앱 설치부터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대출 갈아타기 15분이면 충분하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14% 받았던 걸 1금융권으로 옮기게 되면 한 자릿수예요. 6%대예요.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뭐 저축은행에서 카드 사러 옮겨도 이제 인하폭이 거의 5% 넘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네. 과단 쏠림 막기 위해서 은행이나 한도를 정해놨어요. 한도를 정해놔서 지금 앞서서 제가 3일 만에 1,500억 원 이상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은행은 1년 동안 내줄 수 있는 대안대출이 4천억 원이에요. 한 달에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0억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거 한도 찾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해? 그러니까 좋다 말았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게 53개 금융회사와 7개의 이 대한대출 플랫폼, 이른바 이제 핀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하는 대한대출 플랫폼에 시중은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 빼고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야 금리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다 보니까 은행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90%는 은행에서 은행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 들어와야 돼. 카르텔을 좀 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신용대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대출이 맞습니다. 안 된다면서요? 담보대출이 시장이 한 3배 정도 더 커요. 근데 담보대출이 아직 연말까지 지금 아직 하겠다. 연말 정도에 가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검승부는 내년이고. 진검승부.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깹니다. 예.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세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세금 너무 안 거친다고 국세청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황이 심각한가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세수가 얼마나 줄었느냐. 34조 원, 33조 9천억 원이 1년 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34조가 줄은 거예요? 예, 줄었어요. 역대 최대. 네, 역대 최대인데요. 네. 매월 9조에서 10조가량 줄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주로 3대 세목이라고 해서 차지하는 거. 법인세. 기업들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예요, 영업이. 네. 세금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소득세예요. 네.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장인들 월급 올랐으니까 소득세, 직장인들 소득세는 늘지만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가 여기 들어가요. 양도소득세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줄었죠.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거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는 소예요. 그렇죠. 물건 사거나 이동할 때마다 10이 붙어요. 그 10%가 부가세까지 줄었습니다. 이 세 개가 준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부동산 증권도 많이 거래가 줄었거든요. 네. 증권거래세 줄었죠. 종합부동산세 줄었죠. 모든 세수가 다 펑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정체군요, 정체. 사실 원래 움직여야지 이게 돈이 나오는 거죠. 특히 맞습니다. 세금은 움직일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라면 사실은 올해 한 40조 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10조 넘게 세수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2014년이 유일합니다. 맞아요. 1년간 10조 9천억 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40조 원이에요. 벌써. 아니, 상반기 그러니까 지나지도 않았는데. 잘될 꾸야님, 부자 감세준이 그렇죠. 서민들한테 뜯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을 지난 새벽님, 국민들 하루하루 대출이자로 죽어가는데요. 정님은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 감세 얘기일까 또 나오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금 관련 정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욕먹었어요. 네. 야, 니네 왜 세수 추계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전망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틀린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세수는 줄어듭니다. 하물며 뭐 미국조차도 돈 많이 쓰다 보니까 부채 상한을 논의할 정도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 아까 제가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이 정부 수립비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금 부족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세출 줄이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을 편성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지 않겠다. 이미 지난해 이제 60조 가량 올해 적자 국채 발행 해야하기로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의 고민은 그거예요. 야, 지난해 쓰던 거 나머지 쓰던 돈 남은 돈하고 기금 쓰지 않은 여유자금 마련하겠다. 근데 지금도 여유자금 지난해부터 계속 쥐어짰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유자금 남으면 그거는 지방 교부금으로 일부 줘야 되고 일부 이제 빚 갚아야 되고 씀씀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추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2주 만에 만났는데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밖에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우리 소장님 만난 건 기쁜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현실이 슬프고 속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